네, 61번 문제 이어갑니다. 주된 설명 방식.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에 각각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먼저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문을 직접 파악해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장악하고 그리고 선택지를 살펴가는 이런 방법이 올바른 순서가 됩니다.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인데 이때 좀 일반적으로 묶어 서술했던 것을 자세하게 상술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같은 수준에서 표현만 바꾸는 이런 방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죠. 뒤에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려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추상적으로 서술됐던 것이 다시 한번 추상적으로 서술되는데 문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길죠. 그래서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그래서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재료가 된다. 문학이 기본적으로 허구의 세계니까. 근데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분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으로 설명할 때 이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 분석에 해당되는 그 속성, 이것을 풀어서 제시한 것이지 직접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분석의 양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과 관련되는 성질을 풀어 언급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꼼꼼하게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직접 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게 이 문제에서 신경 쓰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돼 있어서 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경우를 빗대어 설명하는 그러니까 다른 범주의 것을 끌어들인 이런 방법으로서 유추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 해서 이 부분을 더 풀어가는 그런 지점에서는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분석의 양상으로 가지 않고 그와 같은 성질을 풀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비유가 사용된 뒤 그 뒷부분에 건축가는 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집을 짓는 경우를 풀어가는데 바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분석이라는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분석이죠. 그런 설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조의 분석이 사용된다 해도 위계가 다른 거죠. 즉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그렇게 놓고 볼 때 가장 큰 틀에서는 문학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빗대이는 그래서 최상위 항목에서 1차 유추가 사용된 것이고 그 안에 이 건축을 설명하는 지점에서는 그 하위에 분석이 사용될 수 있지만 분석이 사용됐다 해도 그건 이미 하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반에서 다룰 때 많이 실수하는 그런 경우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바로 예를 들어 전체가 예시로 설명되는 게 기본 축인데 예시 안에 하위 항목에 쓰인 이 설명 방법에 현혹돼서 답을 틀리는 이런 경우를 주의할 것으로 지적해 드렸던 바 있습니다. 상위 항목, 하위 항목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1번은 같은 차원에서 비슷한 점을 밝히는 것으로 비교, 2번은 분석, 그러니까 2번이 함정 문제로 들어온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유추. 유추는 기본적으로 다른 범주, 유사성. 4번은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2번. 제목이 화랑도 제시가 되어 있고 처음 시작되는 것부터 화랑도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랑도란. 이와 같은 그 서술 방법만 보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라는 설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앞에 한 단어만 보더라도 이미 방향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닫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 이 부분이 정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이게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뒤 2번에 자신의 체험담,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들어있지 않고, 또 뭐 반론을 위한 전제, 그래서 뒤에 그 나오는 중심 내용 잡고 그것에 반대될 만한 것을 앞에 전제로 깔고 글을 진행했는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죠. 통계적 사실도 역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문제로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 제시된 모습이었고, 다음 63번 설명 방법.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 2번 인과관계, 3번 반복되는 사회 문제, 4번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 제시, 이런 정도. 그래서 현상과 이면, 인과관계, 반복, 유추, 이런 정도의 골격을 뽑아내고 본문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맨 앞에 필로티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필로티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할 그곳으로 이 주차 문제를 지적한 바로 이 지점이 이면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어지는 문장, 소형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풀어서 제시를 한 거죠. 또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주택, 나아가 저렴도시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빗대어서 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유추라 할 만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용 필지의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 도로, 녹지를 모두 개별되지 않아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풀이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 답안이었다. 그래서 그 제한된 필지 안에서 그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맨 끝부분에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또는 반복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환기한다, 이런 부분을 끝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그 4번의 유추 가운데 부분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평형수 이것과 관련지어 이야기한 부분. 그런데 그것은 그 다른 영역의 것을 끌어들여서 비슷한 점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해서 그 건물 나머지 건물 상부를 이 지면에서 띄우는 이런 방법,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세월의 평형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지은 그런 정도지, 이것에서 해결 방안을 유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건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게 바로 수험생들이 놓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추가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정도에서 답을 성급히 결정할 때, 이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자, 그게 이 문제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64번에서는 역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죠. 1번 상반된 견해, 2번 상호 대립된 견해, 3번 용어에 대한 개념의 차이. 근데 뭐 상반된 견해, 상호 대립된 견해, 그리고 용어에 대한 개념의 차이, 좀 비슷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피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적 변천, 역사적인 흐름,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주의할 점이 바로 앞에 문제에서 유추가 사용됐느냐? 사용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유출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끌어냈느냐?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글 안에 시대적 변천이라고 할 때 그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시대적인 흐름, 변천 이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뼈대가 시간적인 순서를 바탕에 두기만 할 뿐인지 이 차이는 구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18, 19세기는 혁신적 지성 열기로 가득 찬 시대였다. 이렇게 이어지고 다음 3분의 1 지점 들어가면서 하지만 좀 소설의 맥락이 바뀔 만한 접속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나아가는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이르러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이걸 이야기한 건 분명 맞아요. 자, 그럼 4번 답지에서 바람직한 방향,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 이게 나타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점검해야겠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대 사회의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혁신적 지성은 그 혁신적 성격과 개혁적 정열을 점차로 상실하고 점차로 상실한다. 이거는 문제 상황이죠.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했다. 이는 근대사회가 완성되고 성숙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고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의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이 필요 불가결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그래서 만일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끝에 이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지점에 가면 현지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런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소설의 맥이 정리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흐름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이걸 끌어내는 것은 대략 어울리는 방향이다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자신의 주장을 밝힌 다음 그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는가, 상호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가, 또는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가 설명됐는가, 이런 점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4번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정할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 주의할 점은 앞에 문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변천, 이 부분 때문에 그것만 보고 성급히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뒷부분도 꼭 챙겨서 확인하는 꼼꼼함이 있어야 되겠다. 자, 65번 넘어갑니다. 논지 전개 방식. 1번의 인과적 연결, 2번 반어적 수사, 3번 풍자와 해학, 4번 구체적 사실과 정보. 자, 이런 핵심적인 단어 정도만 놓고도 대략 인걸 잡을 수 있죠. 뭐 지문도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군산이 쌀을 이출하는 전형적인 식민도시였다면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옥구는 그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민 농촌이었다. 자, 군산과 옥구. 1903년 미야자키 농장을 시작으로 10년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으며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가 30년 무렵에는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1908년 한국인 지주들도 조선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 서부 수리조합을 세우긴 했지만 일본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30년 전라북도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평야 지역인 옥구는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여기서 평야 지역인 옥구라는 건 그만큼 더 좋은 지역일수록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전체는 4분의 1이지만 평야 지역에선 절반. 쌀을 군산으로 보내기 편한 철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리부터 군산에 이르는 철도 연선의 만경강적 평화는 90%가 일본인이 경영한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거다. 여기서 허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뭐 풍자나 해악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어 자체가 허풍이라는 것이고, 풍자와 해악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웃음의 구조. 이걸 바탕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풍자의 경우는 웃음을 바탕에 두고 목표, 공격성이죠. 상대방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비해서 웃음의 구조, 이것이 말하는 이 또 듣는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웃음, 이것을 유머라 할 수 있죠. 해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성을 목적에 두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죠. 또 드러나 있는 그 표현과 이면의 뜻이 다른 반어, 이것도 사용된 것이 아니죠. 그 정도. 다음 여기서 그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많다는 점을 뭐 식민지 지배 권력 이런 것들과의 관련, 이런 걸 연결지었다면 원인과 결과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현상적인 면만 드러낸 정도이고 그 원인 결과를 연결하는 그런 정도는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그 정도. 그런 점에서 4번 정도가 무난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 우선 그 66번 문제를 위해서 그 선택지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견해. 자, 빅데이터 1, 2, 3, 4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다양한 견해, 2번 특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예시 방법이죠. 세 번째, 동작 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장단점을 유형별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유형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 이런 것과 좀 맥이 닿을 수 있죠. 자, 우선 앞부분을 봅니다. 빅데이터는 그 규모가 매우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큰 데이터, 근데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성이라는 걸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성이라는 걸 풀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점에서 1, 2, 3, 4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까.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다는 말은 데이터의 구성 항목이 많고 그 항목들의 연결고리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복잡성이 높으면 다양한 파생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때에는 구성 항목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의 연관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항목이 많은 데이터는 한 번에 얻기 어렵다. 이런 경우 따로 수집되었지만 연결고리가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단락 바뀌는 지점에서 가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가령 한 집단의 구성원의 몸무게와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런 정도에서 바로 어울리는 이런 내용이 어떤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성원의 몸무게와 키 데이터가 있다면 각 항목에 대한 구성원의 평균 몸무게, 평균 키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용해 평균 비만도 등등.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령 이하에 나오는 부분 자체가 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당되는 것 중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데이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것을 끌어들이는 유추라는 방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앞에 이것 자체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 예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잠정적인 답이 되면서 나머지는 검증 차원에서 확인하는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그 교육행정직만의 그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긴 지문 하나가 나오면
관련된 문제를 2개, 지금은 3개까지를 담은 이런 양상이죠. 다른 시험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느 하나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걸 위해서도 참고로 뭐 66번만이 아니라 67번, 68번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는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8번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단어만을 놓고 따지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67번 정도 빅데이터에서는 파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많다. 복잡성이 매우 높다. 연결고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본문의 내용 파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66, 67의 선택지 내용을 한꺼번에 읽어가면서 그 본문 내용을 볼 때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67번은 2번, 3번, 4번이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 첫 번째 단락, 여기서 그대로 확인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67번을 먼저 푸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복잡성이 높다, 또 구성 항목들 간에 연결고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거 다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파생 정보에 대한 얘기까지는 언급된 바 없다. 67번에 1번이 틀린 것으로의 답 이렇게 정하고 그런 맥락에서 1단락과 2단락의 관계 이걸 살필 때 앞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구성원의 원목의 키 근데 바로 거기에 데이터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빅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시가 되는 거다라는 점이고 그것으로 66번 문제를 확인해 주면 될 겁니다. 68번 기억에서 리을 그래서 기억 내포되어 있다, 담겨 있다. 니은은 수록되어 있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좀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 순수 고유어 표현으로 바꿔주는 이런 방식이죠. 디귿의 경우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디귿에 섞다는 말을 썼으니까 뽑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3번이 틀린 것이고. 69번 이것이 그 앞에 저작권 문제를 얘기했었던 바로 그 지문 49번 이 지문에 기대있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설책을 구입하면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도 획득한다. 그 앞에 지문에서 저작권과 달리 소유권, 물권 이걸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차이점. 그래서 1번 기억이 틀리다. 그것으로 1, 2번 선택지가 이미 지워집니다. 두 번째 니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는 물권법에 저촉된다. 지금 기억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바로 판단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거있지 물권법이 아니죠. 물권법이란 책에 대한 소유권 이것을 기반에 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리고 그러면은 기억 때문에 1, 2번을 지운 다음에 니은으로 3번을 지우면서 4번 이렇게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 70번 1번 선택지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그래서 통계 수치들이 일단 보이는가? 근데 연도는 숫자여도 그 통계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연도 이외의 나머지 부분 80만 명에 달했던 하와이 원주민 4만 명까지 감소 등등 이런 부분들이 통계라 할 만한 부분이죠. 두 번째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언어가 사멸된다고 주장한다. 예상되는 반론의 제시가 있는가? 그다음 구체적 예를 활용했다. 그럼 방금 통계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와이 원주민이 나왔죠. 그러면은 하와이 원주민 요거 자체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점검하는 것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2번, 4번 정도 대비해 놓고 4번 언어를 생명체에 비유하고 여기 있는가? 근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죠. 언어도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첫 문장부터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4번도 맞다. 그런 점에서 2번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구별해 놓고 찍어 놓고 확인하는 정도로 읽어주면 시간을 줄이면서도 또 정확한 답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7급답지 않은 평범한 문제죠. 다음 71번 주의할 것으로 칸트의 입장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글 안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칸트의 입장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과 다른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자의 생각인지 그 중에 그 인용된 칸트의 경우인지 이 부분을 중심축으로 삼아야겠습니다. 1번에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이란 말이 나오죠. 2번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3번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4번 당시 사회상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크게 보아 2번, 4번 사회의 모순 고발, 당시 사회상. 우리가 보통 그 문학을 이야기할 때 내재적 비평, 외재적 비평 이렇게 볼 때 작품 외적 시대상을 이야기한 게 2번, 4번 답지예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1, 3번은 정제된 시어와 운율. 그런데 이 부분은 그 3번에 정서적 성장 이런 부분하고 아주 비슷해 보이는 이런 지점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바로 1번의 정제된 시어, 운율 이거는 철저하게 내재적 비평의 대상이죠. 작품 내적 요소죠. 그런데 3번엔 뭐가 있어요? 시대상을 고려하진 않았지만 시인, 작가가 고려되고 있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를 놓고 글을 읽어보면은 두 번째 문장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자, 미는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자, 여기 왔을 때 비로소 칸트 자율적 견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자율이 뭐겠어요? 바로 시대나 작가로부터의 자율. 그러니까 여기는 그 문학 이론의 개념이 있으면 더 빠르게 기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지문 안 읽고 선택지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독해의 측면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에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자율적 견해란 측면에 있고 이와 다른 그래서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 그래서 요 대척점을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목적론 이것과 다른 것이 바로 칸트라면 그건 순수문학이고 또 앞서 그 선택지에 나왔던 용어들을 놓고 본다면 일단 시대상을 지워나가는 게 기본이죠. 2, 4번 지우는 방향이 기본이다. 그래서 1, 3번 남겨놓고 보면 3번의 정서적 성장 이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앞부분에 시인과 대화, 시인이 나와서 더 분명히 틀렸다를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뒤에 정서적 성장이란 말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면 뭐가 돼요? 이건 독자의 영향이라는 측면이죠. 효용론적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은 앞부분, 뒷부분 다 틀린,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문학을 바라보는 4대 관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72번 겸양의 경륜. 그래서 겸양이란 단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지만 본문 안의 끝에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1번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건 상대방이 칭찬을 할 때 그 상대의 칭찬을 수용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나를 낮추는 부분은 없습니다. 2번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두어서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뮤지컬 표를 예매해 두어서 라고 근거를 밝히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정중한 거절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3번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기를 낮춘 게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앞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한 바에 해당되는 자기 인식이죠. 너무 작았군요. 확인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거는 낮추는 방식은 아니죠.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낮은 걸 확인했다라고는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노래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칭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방식, 자기를 낮춤, 겸양이라는 단어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음 73번, 1번 선택지 개인적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2번 다른 사람의 생각 비교, 3번 권위 있는 자의 말 인용, 4번 문답 형식. 자, 핵심적인 어구 표시를 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르릉 쾅 하고 천둥. 내가 우레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보여요. 바로 자기 개인의 체험,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읽어도 잠정적으로 1번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거고, 나머지는 그걸 검증하는 정도 차원에서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인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는 게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 뒷단락을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 한다. 자,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나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 이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요것 정도가 좀 점검해 둘 만한 부분이 되겠고, 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라고 끝났는데, 이건 4번 답지에 있는 문답 형식, 이거 아니죠.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라는 건 물음의 형식을 취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필자 자신의 단정적인 생각,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형식만 물음의 형식을 띈 거지 물음의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은 아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다른 답지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거리가 들어있기는 하다.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74번 소설 방식. 자, 1번은 대조, 2번 비유, 뒤쪽에는 관념성 강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2번은 모순이죠. 이 비유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범주, 이 다른 범주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추상성과 구체성은 다른 범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건 연결 지을 만한 공통된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유의 기본입니다. 근데 2번 앞에 비유라고 해놓고는 뒤에 관념성을 강조한다? 구체성을 들어 말하는데 어찌 관념성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학과 건축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학은 좀 관념적일 수 있고, 물론 건축에도 관념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건축에서 어떤 철학적인 부분 이런 걸 강조한다면. 그런데 기본 맥락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런 영역으로 갈수록 관념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하고 있다. 이 문맥이 우리 어법에서 중의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지적될 만한 구조죠. 건축하고 문학 두 개 대상이 나왔는데 그 앞에 추상적인 이란 말이 나오면 건축도 추상적이고 문학도 추상적이고 둘 다 꾸미는 건지, 아니면 바로 뒤에 것만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문학을 추상적이라고 말하면 모를까, 건축을 추상적이라고 꾸미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4번,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대략 선택지만 읽어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 윤곽이 보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의 내용들을 뭐 쭉 처음부터 읽어보는 이런 것도 가능한데, 단락이 바뀌는 부분, 맨 앞에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 다음 둘째,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 군데 발화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져 있다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다음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 여기 오면은 중간중간 이제 단락이 바뀌는 지점의 앞부분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점검해보고 있는 방법인데, 이 세 번째 가니까 어때요?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주 필자의 생각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선택지로 가보면 어때요? 1번처럼 대조일리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4번처럼 문학 건축 간의 비교, 이게 어울릴 것이고, 자, 약간의 가능성이 2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뒤에 관념성을 강조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정도, 2번과 4번을 확인하는 이런 정도에서 주로 그 마지막 단락 읽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동무가 되어주고 깊이를 더해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건축을 기반에 두고 문학 등을 생각하는 이런 맥락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글이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많은 이런 것과 관련지어 보면은 일단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다룬다는 점이 이 글의 특징,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다음 75번.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1, 2번이 좀 같은 맥락에 놓이는 내용이죠. 둘을 짝지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3번,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이 왜 도반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한 그 지점을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래서 좀 도반이라고 하는 것, 길동무가 돼준다는 표현으로 다시 풀어놨어요. 자, 그런 것들이 함께 할 만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또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에 기대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표현 방식이 같다, 또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이건 뒷부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필자가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어디에 중심축이 있는가를 주목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76번 논증 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주어진 지문이 짧고 또 선택지에 여러 사례가 나오는 방식이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도 풀어본 것처럼 주어진 보기의 문장을 먼저 봐야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뜀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바로 여기에 비유, 여기에 사용됐고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유추가 되는 거죠. 다른 범주 유사성입니다. 1번은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딱 봐도 3단 노법이죠. 연역법.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방출한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똑같이 연역법, 3단 논법. 3번,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전선을 통한 전기, 파이프를 통한 물의 흐름, 도관, 유사하다. 그러니까 다른 범주를 유사한 성질에 기대 연결한 유추는 3번. 4번은 귀납법. 연역법과 귀납법 구별하는 방법,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장 찾기죠. 주장을 찾아서 묶어두고, 그리고 나머지 근거인 쪽을 찾아서 주장과 근거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것이 연역과 귀납을 구별해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77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생각은 큰 그릇,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 자, 그래서 앞서도 그림 그려봤었던 거죠.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그릇. 이 정도. 자, 그래서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말 외에도. 그러니까 이걸 언어라고 한다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로 표현된 것이 생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 남아있는 이 나머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트리,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표현한다. 동일한 사물을 두고 말소리가 다르다.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어의 불연속성. 현실 세계는 아날로그적인데 언어는 그것을 끊어서 표시하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갭이라는 게 있죠. 언어는 어쩔 수 없이 끊어서 이렇게 표시하지만 언어가 끊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끊어진 두 낱말로 지시하는 실제의 지시 대상이 이 낱말처럼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실제의 세계를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가르칠까요? 바로 그와 같은 언어의 기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현실에 대한 인식이든 어떤 학문적인 탐구든 타인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이든 그런 언어에 대한 기본 인식이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나머지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지금 그 1번, 2번, 4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언어 그 자체 영역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생각 중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말고 그 나머지 영역,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78번. 기억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 기억과 유사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여기 초점을 뒀어요. 1번.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읽어본 내용과 연관 지으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죠.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2번.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이거는 그 어른과 아이를 대비해서 한쪽보다는 다른 쪽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따르는지 누리는지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지 이 방향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번은 자유를 누리는 쪽, 근데 2번은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아닌지 그 초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어른과 아이를 대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니까. 다음 3번.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의 생각이죠. 언론 매체. 근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럼 나 개인의 생각, 이게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한다. 이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4번, 그리고 관련이 없는 2번,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 79번은 감염주술의 사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감염주술. 근데 대충 글의 흐름을 대충 훑어보기 정도로 보더라도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눠 볼 때 앞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 여기에 그 용어들이 집중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문장,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유사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유감주술이라 하고 접촉 또는 감염의 법칙에 기초한 주술을 감염주술이라 한다. 그래서 유사라고 했으니까, 유사는 뭐 우리가 이 비유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A가 있고 B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유사성,
이걸 고려하는 것과 나머지는 감염 주술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화살표로 해야 되겠죠? 감염.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의 방법이든 아니면 수사법이든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부분이죠. 1번, 오지부아족 인디언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으면 나무로 자기가 노리는 상대의 작은 상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의 상을 나무로 만드니까 이 방식인가 이 방식인가 라고 할 때 유사성이죠. 다음 2번, 중국의 일부 민족은 아이의 태반을 기가 좋은 곳에 잘 묻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 돼지나 개가 판에서 먹으면 아이가 지혜를 잃을 것이다. 태반을 묻는 이유가 다른 짐승들이 파먹으면 그 태반을 파먹은 건데 그 태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감염이죠, 이게. 세 번째, 역시도 여기 인형을 만들어 이 부분이 유사성. 4번에는 아이를 상징하는 작은 인형을 만들어. 인형. 대충 읽어봐도 1번, 3번, 4번 다 인형이란 단어가 나오는 셈이죠. 그렇게 쉽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5번에도 물고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인형이란 말을 쓰지만 않았을 뿐 모형. 역시 유사성의 원리가 됩니다. 다음 80번, 보기 대화에서 니은의 대답이 갖는 특징. 자, 대화 1, 2, 3, 4마다 기억이 질문이고 니은이 대답입니다. 자, 근데 선택지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여기는 지시문의 요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라이스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4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라. 이게 질의 경률, 양의 경률, 질의 경률.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경률, 맥락.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하는 태도의 경률. 자, 그래서 지금 1번 선택지가 보면 대화 1번에서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했다. 체중이 얼마가 되니? 라는 게 질문인데 니은은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지금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평가했으니까 그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그리고 관련성의 경률. 세 번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 이게 관련성의 경률이에요. 해당되는 맥락. 근데 여기서는 체중이 얼마가 되니? 라고 할 때 55kg는 해당되는 내용이죠. 필요한 답입니다. 근데 뒤에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라는 거는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양의 경률을 적용하는 게 좋고 그중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됐다. 양의 경률에 위배됐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죠. 바로 1번부터 나오는데 주어진 지문안에 1, 2, 3, 4 이걸 놓고 해당된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는 표시가 기호로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본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별될 듯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